자, 그러면 이제 여기 들어가기 전에 아까 이제 좀 말하려다가 못했던 것들이 좀 있는데 요런 것들 좀 할게요. PDF 파일이 잘 넘어가지 않아가지고 이제 진행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먼저 살펴볼 게 문호 개방 정책 부분을 좀 약간 더 살펴보기로 하죠. 이 문호 개방 정책은 미국의 대외 정책과 관련돼 갖고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걸 부분을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일단 배경을 보면 미소 전쟁 이후에 스페인으로부터 필리핀 양도받아 동북아시아 진출할 수 있는 교두부를 마련하게 되고요. 그때 이제 미국이요. 그래서 중국의 시장에 진입하려고 하는데 이미 서양 열강국이 세력권이 이제 미리 있었기 때문에 진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발표하는 과정을 보면 처음에 영국이 접근했어요. 영국도 이제 영토적 욕심보다는 경제적인 어떤 실익을 추구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하고 약간 코드가 맞죠. 그러면 미국이 문호 개방을 실시를 미국에 요구를 했어요. 자기가 내세를 집중하는 것보다 미국이 하는 게 좋겠다 생각해서 했는데 미국이 이걸 거부했죠. 그렇지만 이제 후에 영국의 요구에 어떤 필요성을 느껴서 결국에는 영국, 독일, 러시아 정부에 각서를 전달하는 형식으로 문호 개방 정책을 공포했죠. 누가?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존 헤이라는 사람이 공포를 했죠. 자, 목적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중국의 이권 타치에 뒤늦게 뛰어드는 미국이 통상의 기회균등과 이익규정과 중국의 영토적 보존을 내세워 산업적인 권리를 획득하려고 했다. 그래서 중국의 분할 위기를 해소하면서 그걸 통해서 극동에서 자기의 어떤 세력 경제에 뒤진 미국의 어떤 입장을 만회해 보려고 했다. 그래서 두 가지 목적 중에 이게 제일 중요하죠. 첫 번째 목적이.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을 보면 크게 1차 발표, 2차 발표 있는데, 자, 여기 보면 각국의 1차 발표는 각국의 평등 관세, 철도 요금, 입항세, 통행세 승인을 촉구하는데, 이건 통상의 기회균등과 관련돼 있죠. 자, 2차 발표 같은 경우에는 요게 이제 처음엔 통상의 기회균등만 있다가 2차 발표 후에 중국의 영토 보존까지 개입 들어가게 돼요. 자, 위안화 사건 후에 이제 미국이 이제 연합군의 참가에 큰 역할을 수행하자 미국의 반환권이 이제 강화돼요. 예, 이때 8개국 연합군에 일본 다음으로 많은 병력을 이제 파견을 했거든요. 자, 추가 내용을 보면 이때 이제 중국의 영토 보전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중국 지역에 있어서 평등하고 차별 없는 무역을 보장하자, 그 내용이 추가 들어갔죠. 자, 이 문호 개방식 영향으로 미국은 문호 개방 정책을 내걸면서 러시아 만주 진출과 21개 요금이 반대를 했고요. 그래서 결국에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것이 워싱턴 조약이야. 그래서 워싱턴 조약인데 워싱턴 조약이 아니라 이것도 잘못 썼죠. 워싱턴 회의죠. 그 워싱턴 회의에서 이제 여러 회담이 있었어요. 군축 회담도 있고 5개국 회담도 있고 9개국 회담도 있었는데 중국 문제와 관련된 것은 9개국 회담이죠. 그래서 9개국 조약을 체결하게 돼요. 예. 자, 그래서 국제적으로 공인 받았고요. 그다음 문호개방 정책 의미를 볼게요. 중국에서의 경제 기회 운동과 중국의 영토 보존이나 그 원칙을 주장했고요. 스페인과 전쟁을 통해서 미국이 필리핀을 영유한다는 데서 중국 전체 발판을 마련했다. 동기에 나온 내용이에요. 이 의미는요. 이 관련된 사료는 서울공은 미국사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관련된 존웨이의 그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까 문호개방 정책이 있으니까 참조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이거 또 하나가 있네. 또 하나는 중국을 둘러싼 국제정치에서 발언권을 확보하고 강대국 사이의 세력 균형을 이용해서 문호개방, 경제기회군 등과 영토 보존 원칙을 실현하려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리고 아까 이제 설명하다 못했던 부분이 교환이거든요. 예, 교환을 반기독교 운동 또는 극우 운동이라고 또 부르는데, 자, 배경을 보면요.
선교사들 선교 활동, 토지 조매권, 그럴 동에는 이제 뭐냐 교회 같은 것들은 이제 전국 각지에 세우게 되죠. 그래서 중국인들 반감과 그리고 기독교가 정통적인 중국 사회 지배 이념을 유교를 충돌하면서 신사층의 반발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교회가 선교사 제국주의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중국에 침투했기 때문에 반기독교 운동이면서 반외세 반제국주의 운동이에요. 그러면 반기독교 운동의 전개 양상을 볼게요. 이게 1차부터 2차, 3차 이렇게 세 시기로 나눠볼 수 있는데 한의 중에 있고 한의중에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강자 중국세도 있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요. 자, 그 내용을 보면 자, 제1시기는 1860년부터 해서 1988년, 84년까지요. 북경조약이 체결되고 중불전쟁까지. 이때는 반제적 성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반제국주의 성격이 있는 거죠. 주도층은 지방간 및 신사층이 운동을 주장을 했고, 그러니까 이제 그 지방과 신사층 입장일 때는 자기가 했던 사회적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교회가 대신하고 하니까 그에 대한 반감이 있겠죠. 그래서 선교사나 교민 및 교회에 대한 공격을 이제 했고, 발생 지역은 기주성 교환, 교환은 교회에 관련된 사건을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천진교환, 이 천진교환은 교환 중에 제일 큰 사건이야. 그러니까 위안화 운동 이전까지 제일 큰 사건이 이 천진교환인데, 이 천진교환을 통해서 반기독교 운동이 확산이 됐어요. 그러면 천진교환부터 좀 읽어볼게요. 자, 이 교회가 영아를 유괴해서 죽인다는 소문이 돌았는데, 이거는 좀 약간 왜곡된 거죠. 왜냐면 교회의 그 주요 업무가 뭐 자선 사업이에요. 자선 사업. 그러니까 고아원 있죠. 고아원을 만들어 놓고 어차피 중국인들이 부모가 버린 것을 얘들 어린이를 데리고 와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키웠던 거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사람들 볼 때는 잘 모르는 사람은 영아를 유기했다. 이런 식의 이제 소문이 돌게 된 거예요. 그래서 1870년대 일어난 천진교환은 이런 소문을 듣고 도와서 있는 천진교환은 대대적인 어, 배회 운동이었다. 지방 간의 소극적인 진압에 불만을 품은 프랑스 영사 비서관이 그 중국 관리와 군중들에게 총격을 가는 사건이 일어나자 흥분한 군중에 의해서 프랑스, 미국, 영국 교회 시설이 불타오고 서양인들 20명이 살해되었다. 석유의 7개국이 청주에 항의했고 함대를 출동시켜 압력을 가해 관련자가 다수 처형됐다. 예, 이게 천진교환 주 내용이니까 천진교환도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 시기 때를 보죠. 이 시기 때. 자, 이 시기 때는 중불전쟁부터 해서 중일전쟁 때요. 요때는 이제 신사계층이 다 빠졌어. 왜냐면 이제 그 당시 교환 사건에 대해서 그 청조가 대단한 대규모 탄압을 하거든요. 그래서 신사계층은 깔끔하게 빠졌고 대신에 민중들이 아픈데 그때 민중들은 이제 그 해당 집단들 반청적인 해당 집단들이 참여하게 되죠. 그래서 반제국주의보다는 일단 반봉건적 성격이 있어요. 자, 민중의 역할이 커지고 가로회 같은 해자가 붙으면 다 해당이에요. 비밀결사 조직이죠. 자, 이 가로회가 이제 비밀결사를 운동이 주도 세력이 되어서 등장했고, 뭐 공격 대상은 비슷비슷해요. 선교사, 교민, 또 교회 넘어서 이제 구미, 영사관, 산업시설, 주거도 확대했고요. 그 다음에 3차 시기를 보죠. 3차 시기 때는 앞에서 이제 빠졌던 신사와 관리들이 다시 복귀를 해요. 민중도 같이 하고. 예. 그래서 이제 모든 계층이 정계층적인 운동으로 발전된 게 3시기야. 3차 시기죠. 그래서 이때는 중일전쟁부터 해서 중일이 아니라 청일전쟁이죠. 청일전쟁부터 해서 위화단 운동까지. 예. 그래서 이 3시기의 마지막 결정판이 위화단 운동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는 반제 반봉건 중에 둘 다 있는데 상대적으로 반제 의식이 강하고요. 그리고 반청 세력이 약하대. 그래서 앞에 그 가도회 같은 경우에는 반청적 요소가 되게 강했거든요.
보통 끝에 해가 붙은 거는 더 반천이라 보시면 돼요. 근데 이때부터는 좀 약해져서 순천 면역이라고 해요. 그러다가 이게 좀 더 약해 되는 게 오히려 이제 밖에 부청 면역이죠. 이게 밖에서. 자, 배경을 보면 열강의 자본 침투, 세력 범위 확대에 따라 가분이라는 위기식이 심화되면서 있고, 주도층은 관리나 신사 등이 다시 참여하고, 민중과 비밀결사들도 같이 참여해서 전국적인 정계층적인 반기독교 운동이 확산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 내용들 1542번 잠깐 읽어볼게요. 자, 여기 보면 자, 이 시기 운동에 주목된 것은 민족적 이가 고조되고 반청적 색치가 약화됐다는 것이다. 그래서 청조를 따르고 서양세월 타도하다는 순천 멸양이란 구호가 있는 데에서도 네, 이를 알 수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기 때 가도에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이때 이기는 아까 민중들이 주도했다고 했죠. 비밀결사 조직과 함께. 자, 열강의 압력에 굴복해 청조가 적극적인 진압책을 쓰자 갈리아 신사가 운동에 전면 물러나고 민간 비밀결사를 포함한 민중들이 운동을 주도했다. 공격 대상도 기독교 세력을 넘어서 국내 영사관, 산업시설, 주거도 확대됐고요. 1890년대 초 양자강 일대 수십 개 도시에서 일어난 교환은 주로 가도회를 중심으로 한 비밀결사가 중심으로 했다. 그래서 동네 반청적 성격이 강했던 이들 비밀결사가 공격 대상을 외교 세력으로 전환시키는 데 주목된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이제 자, 여기 주도 세력 전환과 이념의 차이를 보면 주도 세력은 수구적인 간신의 입장에서 교민의 징대는 지배층의 축소와 반민 집단의 확대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 간신층 내부의 결속을 다지는 동시에 한쪽의 단속을 필요하기 때문에 주를 했는데 이때 이제 아까 말했죠. 청정부의 탄압 때문에 한번 물려놨죠. 그러면서 이들 이탈하니까 그 자리를 해당을 중심만 민중세력들이 주도를 했다. 그래서 이제 간신층이 주도할 때는 일기 때는 반기독교 운동을 주도할 때는 이념이 유교적 명분지 있었어야 기독교에 대응해갖고 네. 태평천국 운동 때 이제 그 구하고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민중들이 주도할 때는 교회 침탈부터 항체 보위를 한다는 의식이 강해요. 네. 그래서 반봉건적인 어떤 의식이 강하다. 그러면 이 교환을 처리하는 과정이 이제 볼게요. 되게 이제 초창기 때는 그 교환이 일어나면 되게 좀 진압하고 그 당시 주모자를 처형하고 그리고 교회 및 교민에 대한 손실을 좀 보상해주는 그런 선에서 끝났어. 근데 1890년대 들어오면서 이제 이걸 영토 화장과 연구해요. 그래서 열강들이 영토 화장하고 이권 등과 연결돼서 교환을 처리하거든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거항 고환인데 이때 독일이 이제 고주만을 강점하는 계기가 돼요. 예. 그래서 이제 독일 교주만을 이제 거항 교환을 통해서 얻게 되니까 열강의 영토 화장의 경쟁이 심화되고 프랑스와 영국도 뒤따라서 교환을 이용해 갖고 강주만, 구릉반도, 심천하라는 요구하면서 간체시키죠. 예. 여기에서 이제 구릉반도는 우리가 이제 그 북경조약 있죠. 예. 북경조약 때 얻은 것이 아니라 이쪽 지역은 좀 뒤에 있는 거야. 1898년에 그 구릉사 조차조약이라는 게 있어요. 구릉 조차조약. 그래서 그때 북경조약에 얻은 구릉반도 북쪽에 있는 신기 지역을 얘기하는 거야. 여기 지역은 신기가 구릉반도에 같이 붙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신기란 말은 이제 나중에 생긴 거고 그때는 구릉반도와 그 위까지 다 구릉반도라고 했어요. 자, 하여튼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동시 2차 봉기가 있어요. 여동시는 그 당시 두 번에 걸쳐서 봉기를 했는데 1차 봉기는 2기 때 1기 때 일어났고 2차 봉기 때는 2기 때 3기 때 일어났어. 예. 그러니까 여동시는 1차 봉기는 2기 때, 2차 봉기는 3기 때. 예. 자, 이때 이제 프랑스 공사는
이걸 이렇게 나가서 석유 개발권하고 또 연계시켜. 또 베트남 통킹만에도 운남에 거쳐 철도 부설권, 강당 개발권과 연결해서 결국 간처시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결정판이 위하단 운동이야. 예. 그러니까 교환의 결정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교환 관련된 내용을 좀 봤고요. 그다음에 그 앞에 좀 약간 못했던 게 뭐냐면, 잠깐, 탈청 운동에서 그 해방과 세방 논의가 있었죠. 네. 이게 이제 서브 노트에도 있지만 여기에서도 좀 자세히 더 설명돼 있으니까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있는데 요거는 이제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1535번. 자, 1870년의 이후 구례 중화 제국 질서에 대한 도전이 강화됨에 따라 그에 대한 대응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었는데 특히 1874년에 대만 사건 후에 1875년까지 당시까지 양우운동의 성과에 대한 반성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전개된 해방 세방 논의는 당시의 상황인식과 대응 방안에 대한 의견 차이가 뚜렷이 부각되었다. 즉 이용장을 비롯한 해방파들이죠. 이들은 건국의 심각성을 이게는 이제 위기상이다. 그래서 요걸 이제 뭐냐면 위기는 해상으로부터 내려온다. 이렇게 이제 강조하죠. 그래서 해방을 매개로 양군들 대표적인 학대를 주장하게 되죠. 그런데 이에 반해 정통적으로 중시되었던 서북방을 더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이걸 비판하면서 이런 보수주의자들과 자종당, 그러니까 자종당은 양극파이지만 세방을 강조했던 사람이에요. 자, 자종당 등은 일부 양모 관료는 반대론을 제기하고 획기적인 양모 추진 확대 발판을 마련하는 데 실패했다. 자, 이때 이 사람들, 그러니까 양모에 대한 비판이 보수주의와 자종당은 그 밑에는 뭐가 관련되냐면 동치중흥이라는 중흥의식이 있었어. 지금 세태기가 아니라 나름대로 중국이 왕조, 청나라 왕조가 다시 부흥하는 그 시기다. 이렇게 이제 깔렸던 거죠. 그래서 이 중흥의식이 중화사상의 기반으로 정통적 세계의 집착을 강화시키는 측면이 존재했다. 이런 것들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앞으로 가서 청포전쟁 관련된 내용이 있고, 예. 자, 요게 이제 그 내용 중에 이제 그 청일전쟁 이후에 맺어진 시모노세키 조약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모노세키 조약을 좀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1895년 4월 17일 하간은 시모노세키의 한자 발음이죠. 조인했고 5월 10일로 발효되었다. 그래서 정식 명칭은 청일 양국 강화조약 이렇게 했는데 이때 맺어진 주체는 청국의 이용장하고 일본의 이토 시노부미야. 요 맺어진 과정이 강제중국사에 많이 실려 있는데 처음에는 요구보다 이토 시노부미가 더 많은 욕을 요구했어요. 근데 이용장이 그걸 좀 막 머물거리고 있었는데 그때 일본에서 이용장 암살 사건이 일어나. 일본의 우익 그 자객이 이용장 가는 길에 기다리고 있다가 이용장을 칼로 찔린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용장이 좀 부상을 당했거든. 죽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이제 일본 측에서 이제 국제 여론이 나빠지고 좀 미안한 거야. 그래가지고 좀 한 발짝 물려놨어. 그래서 기존에 요구했던 안보다는 좀 약간 수정해가지고 요구를 했던 게 이 아니에요. 자, 요거 보면 자, 청국은 조선국의 완전한 자주독립국임을 인정한다. 요때 말이 독립이죠. 우리는 이제 예전엔 독립국이 아니었죠. 명분상 청나라가 조선을 자주국 인정했지만 독립국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때 독립이란 말을 썼어요. 그러면 일본이 우리나라 독립을 진정 원해가지고 한 거냐? 그건 아니겠죠. 여러분 알다시피 그 당시 이제 이걸 강조하면서 청나라 더 이상 간섭하지 마라. 우리가 이제 먹겠다. 그런 의미겠죠.
자, 그리고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청나라가 이제 그 땅을 떼줬죠. 라오tung 반도와 타이안, 황우성인데 요 라오tung 반도 이제 삼국 간섭으로 이제 그렇고 다시 돌려줬고 타이안, 황우성 요거 그래서 최종적으로 얻었던 지역 이렇게 얘기하죠. 그다음 청국은 일본의 배상금 2억량을 지불한다.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냥 그때 한 1년 한 3, 4년치 예산을 줬는데 일본은 이걸 가지고 이제 뭐냐면 그 당시 사업을 익히는데 상당히 사용했어요. 특히 군수 산업. 특히 누구하고 이제 그때 원수지게 됐냐면 러시아하고 이제 원수지겠는데 러시아는 그때 어마어마한 그 군대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일본의 입장일 때는 이때 이 배상금을 군수 사업에 많이 투자를 했어. 그래서 배 만들고 조선업이라든지 무기 만들고 그런 데 투자를 해갖고 군대를 확충시켰죠.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널 전쟁에서 크게 이기게 된 거야. 자,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이때 청일 전쟁에 막대한 배상금을 이제 얻게 되니까 일본 국민들도 이제 어떤 인식을 갖게 되냐면 전쟁이 곧 돈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전쟁을 하면 영토도 얻고 돈도 얻을 수 있다. 그 일본 국민들이 돌아가는 게 많다 이렇게 이제 인식하니까 이때부터 전쟁 강이 되는 거야. 그래서 널 전쟁 때 포츠모스 조약을 맺어줬죠. 그 포츠모스 조약 때 이제 배상금을 한 푼도 못 받았어요. 일본이. 그러니까 이제 이걸 소식을 들은 일본 국민들이 폭동이 일어난 거지. 그래서 시위와 폭동이 나왔는데 널 전쟁 때는 많은 일본인들이 죽었고 기관총에 달려들다가 죽고 그랬는데 근데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야. 그 아까 이제 청일 전쟁 입장 올 때 그 앞에서는 돈을 많이 받았는데 왜 널 전쟁에서 받지 못했냐고 폭동이 일어났어요. 자, 하여튼 그래서 청일 전쟁은 일본에게 큰 득이 됐지만 나중에 군국주의, 전쟁 강, 이런 식으로 뭐다 일본 사람들 만드는데 큰 게 또 영향을 줬어. 예. 자, 그 다음에 청나라는 또 개항을 더 하죠. 그래서 그 이때 이제 개항은 양쯔강 연안 지역이에요. 양쯔강 연안. 양쯔강 보면 이렇게 있고 여기 큰 강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바다에서 바닷배를 화물선을 타고 여기에서 꼭 가서 이렇게 뭐냐면 양쯔강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요. 그냥 강이 되게 크고 수심이 깊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주변에 도시들이 발달했죠. 그러니까 이 도시의 통상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걸 이제 한 건데 이거는 이제 일본의 그것도 있겠지만 영국의 묵인한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영국 자체가 일본하고 그 당시 영일동맹을 맺고 있었잖아요. 그 뒤인가요? 하여튼 그때 이제 맺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영국의 어떤 그 이익도 보호한다는 그래서 영국하고 이제 어떤 그 관계도 결속시킨다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체육대에서 대우에 따라서 영국도 그걸 얻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청국은 사스, 충진에 사천성 있는 지역이죠. 소주, 항주의 계양과 일본 성곽 양쯔강 및 그 부속 하천에 그 통항을 용인을 하고요. 그 일본인의 거주 및 영업, 무역의 자유 승인을 할 걸 규정했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했고 그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요거는 이제 그 사회 보는 한국사 있죠. 사회 보는 한국사에 아시, 그 아시아사죠. 동아시아사 사회 보는 동아시아사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거 찾아서 꼭 보세요. 시험문제 나왔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봤고요. 그 다음에 뒤로 잠깐 넘어가서 앞으로 다시 가서 앞에서 이제 그 제가 얘기했던 게 조차지하고 조개 뭐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때 위치를 좀 약간 대충 설명했는데 요게 좀 보세요. 러시아 같은 게 대표적인 여순 대전 지역이에요. 예. 그래서 여순 대전 지역 같은 게 있고요. 이게 러시아 조차지였다가 널 전쟁 이후에 일본 조차지를 바뀌게 되죠. 그 다음에 요 상동성 일대 보면 여기 보면 그 자오주 교주만 일대가 보이죠. 네, 독일. 그래서 이게 있는데 요 자오주 일대야 여기가. 여기 중에 자오주 일대 교주만에 세워진 그 독일인 계획 도시가 칭따오예요. 칭따오 맥주도 유명한.
이거 여기 보면 또 영국인이 영국에서 웨이하이를 조차를 냈죠. 요죠. 상동선 끝자리에 있는데 이거는 요거 연결됐어요. 요게 이제 함대가 요쪽으로 들어오면 여기에서 이제 막겠다는 거지. 상동반도에서. 자, 그 다음에 홍콩과 강조하면 홍콩은 영국으로 넘어갔고 마카오는 이제 뭐냐면 포르투갈 땅이고요. 그 다음에 강조만 있는데 여기 강조만 여기 들어가는 입구를 얘기해요. 여기 입구를 프랑스가 차지하게 되죠. 이렇게 이제 위치 좀 파악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조개를 바탕으로 해서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이 세력권이에요. 그래서 군대 주도권, 뭐 강상 개발권, 철도 부속권 같은 경제적 이익을 얻는 지역이야. 배타적, 정치적, 경제적 지배를 설정한 지역인데, 그 우리식으로 따지면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이제 그 영해를 기준으로 해서 300리까지는 넣는 거죠. 영해. 요게 배타적 경제 수역인데, 요게 있는 것은 이제 공해상의 내용이지만 그 당시 경제적 권리는 배타적 경제 수역 안에 있는 나라들이 얻는 거죠. 그러니까 배타적 경제 수역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차지를 중심에서 그 밖에서 한 100km, 200km 지역까지는 경제적 독점권을 얻는다. 뭐 이런 내용인데, 자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그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여기 세계 수업이 있으니까 1123번 읽어보시는데 잠깐 이 앞부분만 좀 읽어볼게요. 예. 자, 청일전쟁의 성의 패배의 계기로 제국주의 열강은 중국에 대한 그 침략을 강하여 영토 확장과 더불어 강상 채굴권, 철도 부설권, 조차지 획득 같은 경제적 획득을 경쟁적으로 벌여갔다. 그 결과 제국주의 국가들은 중국의 도시를 조차지를 강탈하고 세력권을 형성했다. 러시아는 만주와 몽골을, 독일은 상동을, 그 다음에 영국은 그 양자가 유형을, 프랑스는 해남 지역을, 일본은 대만을 건너편 복권성을 세워 삼았다. 네, 요 내용이고요. 요거는 이제 중국을 분할하는 풍자 모습인데 요거 한번 그 뒤에는 각자 읽어보시고, 자 그래갖고 이제 요거 아까 못했던 것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를 넘어갈게요. 기출문제. 자 아까지면 어디까지 풀었나요? 예, 6번까지 풀었죠. 네, 7번 문제 볼게요. 7번 문제. 자, 7번 문제 13년도에 나왔던 기출문제인데요. 그 문제 풀어보면, 아유, 여기 좀 풀고. 자, 청조는 타이완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일본의 충병이 자국의 속민을 보호하기 위한 위거임을 인정하며 시설된 난민에 대한 위로금 10만 냥과 일본이 남긴 시설에 대한 대가로 40만 냥을 지불한다라는 내용을 합의했다. 자, 이 사건을 계기로 청조는 관료들에게 무력의 부비를 해결하고 해방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였다. 자, 이때 한 관료가 지금 서역에서 군대를 철수하여 불필요해진 군량으로 해방을 돌렸다고 주장했고, 요때 관료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이용장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용장. 그래서 이용장이 주장한 건 해방파.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다른 관료는 이때 다른 관료는 자종당 같은 보수적인 어떤 자종당이나 보수적인 관료들 얘기하고자 서북의 위협이 사라지면 동남방어도 저절로 견고해질 것이다 해갖고 서북의 위협부터 보자. 이때 서북의 위협은 소련, 러시아죠. 그리고 야쿠브 백이다는 해교도 반란이 이제 있었어요. 이 지역에.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을 이제 보면 기획은 중국인데 반기독교 운동을 인하여 발생했다. 타이완 사건. 타이완 사건은 반기독교 운동과 관련된 것은 교황과 관련된 거고, 이건 1871년에
유구민의 포로 문제 때문에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유구민들이 이제 포로를 했다가 그 당시 대만의 고산족들에 잡혀가 죽은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 자, 그다음에 2번은 기획의 처리 과정에서 외교의 중요성을 인식한 청조는 총리 각국 사무하문, 그러니까 총리하문을 설치했다. 자, 이거는 틀렸죠. 총리하문이 설치된 것은 언제 때예요? 제2차 아편전 이후 때부터. 그래서 이거 틀렸고. 자, 그다음에 니은에서 당시 갈단의 중가도가 국권을 장해 청조를 대항했다. 자, 요거는 이제 앞에 있었던 사건이죠. 서역 지역, 신강 위구르 지역에서 이런 갈단이 이제 했는데 이거는 중가도는 예전에 말했던 몽골족이 필파였죠. 오일라트가 이제 이름이 바뀐 게 중가도였고 그걸 이제 뭐냐면 갈단을 토벌했던 거는 그 뒤에 걸룡제 때야. 걸룡제 때. 그러니까 그 앞에는 사건을 말한 거고. 그 다음에 디귿에서 당시 프랑스군이 타이완 해협을 봉쇄하고 펑우성을 점령했다. 자, 디귿은 이제 그 동남 방어와 관련돼 가지고 근데 이게 맞긴 맞는데 사실적으로 시기상 늦어요. 이거는 1870년대에 일어났던 논쟁이죠. 이건 80년대에 일어났던 거고. 그러니까 청포 전쟁인데 청포 전쟁이 요 논의 세방 해방 논의보다는 늦는 거야. 시기적으로 10년 정도. 그래갖고 이 청포 전쟁 좀 시기를 늦다. 자, 그다음 니은의 결과 그 북양함대 축으로 해군 창설이 본격화됐죠. 해방파의 논의를 받아들여가지고 북양함대나 복곤함대, 남양함대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동시에 세방파 논의도 받아들여서 어딜 쳤죠? 신강 위교를 회복을 했죠. 그래서 답이 이유에 해당하겠죠. 이유에. 자, 다음 빈칸 가와 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쓰고 다의 공통된 그 내용을 쓰시오. 아이고. 공통된 사상적 지향을 두 중에 쓰시오. 이렇게 했는데요. 자, 예전에 A는 신중국 설립 이후에 그러니까 공산정권이 등장하고 나서 중국 공산당 사가들이 이 중국 근대사들을 바라보는 시점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근대와 현대를 나눠서 그 당시 근대에서 주로 이제 3대 혁명 고족이라는 게 있었죠. 아래로부터 흐름. 그래갖고 위하다 가 나가 빠졌는데 자, 요게 가와 나에 들어갈 곳은 뭐가 들어가겠어요? 가는 태평천국 운동이 들어가요. 태평천국 운동. 그리고 나는 신해혁명이죠. 그래서 태평천국 운동, 이하단 신해혁명 밑으로부터 흐름이 있다. 그래서 이걸 3대 혁명 고조기라고 하죠. 근데 개혁개방 이후부터 근대사 인식이 바뀌었다고 했죠. 이런 아래로부터 흐름가 동시에 위로부터 흐름도 동시에 강조해. 이걸 쌍선설이라고 하죠. 두 가지 흐름을 강조한다 해서. 그래서 이제 뭘 또 집어넣냐면 거기다가 양무운동, 범법운동, 청조신정, 강서신정을 중시하게 돼요. 예. 이건 체제 안의 개혁이죠. 이걸 왜 강조했냐? 아까 얘기했처럼 그 당시에 이제 그 중국이 개혁 개방 이후에 사회주의 체제를 인정하는 과정에서 자본주의를 받아들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상황이 청말 때 그다음 청조 체제를 유지하면서 이런 서양의 기술을 받아들이고 제도를 받아들인 거 이런 거와 비슷해. 체제 내 기업가. 그러면 이제 요때 공통된 그 사상적 지향은 중화 제국의 어떤 질서 체제를 인정하는 가운데서 아니면 청나 제국을 인정하는 가운데서 어떤 그 서양의 문물과 제도를 받아들 근대화시키는 거죠. 이런 것들이 공통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인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 공통적으로 쓰다니까 제도는 각각 좀 이따 양문동 같은 거 받아들이지 않았으니까 그 중국 제국의 질서를 인정하는 가운데서 그 당시 서양의 어떤 문물들을 그 받아들이는 서양의 기술과 문물을 받아들이는 그런 운동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중국의 역사 인식은 항상 중국의 정치적 변화와 관련돼 있어요. 자, B를 볼게요.
중국에서 머리털 같은 재난을 가져왔다. 머리털이 상당히 중요해. 지금도 그 머리라는 것은 특히 남성의 머리는 항상 권력의 통제에 하돼 있어요. 예. 그래서 순치 연간에 머리를 밀라는 반발령 때문에 죽은 자가 몇천 몇만인지 모른다. 그 대표적인 게 양주 11기 같은 거죠. 200년이 지나 강세에는 가가 일어나 머리를 민 자를 용으로 간주하고 청조는 머리를 기른 자를 적으로 간주했다. 그래서 머리를 민 자를 그러니까 면발을 나쁜 놈 적으로 간주하고 청나는 머리를 기른 자 장발이죠. 장발은 중국인 중국의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복시 머리 스타일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번발을 인정 안 했으니까 이제 자기 이제 반역하겠다라는 뜻이죠. 자, 그럼 가에 일어난 그 강서 지역이니까 당연히 태평천 공동이죠. 태평천국 운동은 그 당시 그 반정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장발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병발을 대신에 장발을 하고 있었고 그 앞에 있었던 백령교도의 난도 마찬가지로 장발이죠. 장발. 예. 자, 그래서 요물과 적사에 놓인 죄 없는 백성들은 머리를 밀면 홍과 양에게 죽고 태평천국한테 죽고 머리를 기르면 청나에게 죽게 되죠. 자, 이런 비참한 지옥에 떨어지고 말았다. 이 머리 문제가 중국만 있었던 게 아니야. 우리나라도 그렇죠. 국모가 죽는데도 가만히 있었던 사람이 자기 머리 밀겠다니까 이제 뭐예요? 자르겠다니까 일어났잖아. 단발 때문에. 자, 하여튼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하여튼. 근데 이게 4, 50년 지나서 중국인들이 일본 유학을 많이 갔어요. 뒤에 나중에 좀 얘기할 텐데 중국인들이 왜 일본에 유학을 갔냐면 일단 서양이나 미국에 가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리고 같은 한자 문화권이 아니다 보니까 뭐 외국어 습득도 좀 어렵고 근데 일본 같은 경우 보면 같은 이제 유교 문화권이고 한자도 이제 소 의사소통 가능하고 물가가 싸기 때문에 쉽게 들어가서 근대 학문을 익히면서 이 적은 비용 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중국인들이 일본을 많이 유학 갔어. 그래서 그때 이제 일본에 간 유학생들이 머리를 자르자 청조가 번발의 종편의 기준으로 중앙파, 혁명파를 구분해서 처벌하면 두발 재난이 일어났는데 이때 이 유학생이 나의 계기가 되었다. 자, 요 나는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뭐죠? 신의 혁명이죠. 신의 혁명. 그래서 신의 혁명의 그 뭐냐면 혁명파들은 일본에서 양성했다고 했죠. 거하운동 계기에서. 그래서 거하운동이 나중에 뭘로 바뀌었다고 했어요. 청나라 탄압을 하니까 반쪽운동으로 바뀌었다고 했죠. 그러면서 그 반발로 해서 머리를 밀었던 거야. 아니 반발을 잘랐던 거죠.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청조가 얘네들 반정적이다 해갖고 또 탄압을 하고 자, 하여튼 이런 것들을 이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국의 머리 문제가 상당히 민감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자, 여기 9번을 보자. 다음은 청주의 신정과 그 추진 과정에 관련된 설명이다. 가와 다에 대한 그 사례를 각각 한 가지만 쓰시오. 이런 내용인데요. 자, 일단은 이제 앞부분은 각자 읽어보시고요. 여기에 이제 주요 내용은 이제 서태후가 범법 상유를 공표하죠. 이게 이제 앞에서 언급했던 그 사료 있죠. 그 사료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신축 신정을 이제 실시하는데 또는 강서신정이라고 하죠. 강서제 때 실시했다고 해서 원래 강서제가 주도한 거 아니고 그때는 유폐당했지만 하여튼 그때 청조는 군사개혁, 교육개혁, 산업진흥정책 이런 것들 했다. 근데 신정은 안 했네요. 제가 보니까 요거는 좀 이따 할게요. 네, 구분 문제를 이하다 운동까지만 했는데 일단 건너뛰고 요 부분은 자, 그다음 10번 문제 볼게요. 10번 문제. 자, 가조약의 명칭과 이 조약이 체결된 계기가 된 사건을 쓰시오. 이거 나조서에 따라서 개혁 방향에 따라서 이은의 구체적인 내용을 각각 한 가지 쓰시오. 자, 이 가는 이제 신축조약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신축조약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계기가 된 사건은 뭐예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맺어진 거죠? 의하단 운동이죠. 의하단 운동.
자, 요거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요거는 좀 나중에 풀어보긴 하겠지만, 요거는 뭐와 관련된 거냐면 범법 상유와 관련된 거예요. 요 내용은. 그러니까 이제 요 관련된 거는 그 뭐와 관련 범법 상유 범법 자각 운동이 아니죠. 강서 신정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요건 좀 나중에 풀어볼게요. 자, 11번 문제 볼게요. 11번 문제. 자, 가주하고 일본의 최종적 획득한 지역을 한 가지 쓰고 기획을 한 가지 쓰시오. 그리고 디귿의 지명을 쓰고 나의 그 주장에 따라 니은이 주도한 개혁 정책 중 교육 분야의 내용을 한 가지 서술하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일단은 이제 가는 시모노세키 조약이죠. 시모노세키 조약. 그 다음에 나는 이제 뭐냐면 이게 5차 상서 내용이에요. 5차 상서 내용은 뭐 때문에 교주만 독일의 교주만 조차 때문에 일어난 건데 자 일단은 여기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획득한 지역이니까 요게 기억이 최종적인 거죠. 네, 최종적으로. 그럼 최종적으로 획득한 지역이 뭘까요? 원래는 라오뚱반도가 들어갔긴 하지만 이게 이제 삼국가에서 뺏겼잖아요. 그래가지고 대만하고 대만 앞에 팽오열도가 있어요. 팽오열도가 이게 이제 뭐냐면 갖게 되고 그냥 기획을 한 가지 쓰시오. 다음 각처,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그 개방한 통상항구 외 각처, 주로 양자강 연안에 있는 도시들이죠. 그래서 앞에서 언급했던 뭐 소주라든지, 그 다음에 충칭, 중경, 그다음 도시들이 이제 해당하죠. 등등등이. 자, 그 다음에 그 여기 보면 디귿에 들어간 지명을 쓰셔. 자, 이 신이라는 사람이 이제 누구예요? 신이라는 사람이 일단康위이죠.康위. 자, 신이 듣건데 독일의 상동 지역에 여기를 점령했어. 거항 교환으로 점령했던 게 어디죠? 교주만이죠. 교주 또는 교주만. 근데 어떤 분은 이걸 청도라고 답을 쓰신 분이 있어요. 근데 청도는 아니에요. 청도는 그 뒤에 만들어진 교주만 일대에 있는 그 지도에서 보시면 확인했듯이 조그만 도시였어. 계획 도시였어요. 예. 자, 뭐 이 뒷부분은 각자 이제 읽어보시면 되는데 이게 좀 눈여볼 게 러시아의 포트의 마음의 신법을 삼고 일본의 메이지 유신의 정치에 치적으로 몸을 산다. 그래서 그 당시 범법 자금운동이 메이지 유신을 바탕으로 이제 했다는 걸 이제 좀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물어보는 것이 그 교육 분야 관련된 거예요. 교육 분야. 그러면 교육 분야 관련된 것은 일단 뭘 쓰셔야 되겠어요? 과거 제도를 개혁했죠. 8구문 대신에 신식한문으로 이렇게 보는 걸로 예, 개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개혁 운동은 이제 뭐냐면 서원의 학당호 전환. 서원은 유교식 교육이 유교를 공부하는 곳이잖아요. 를 근대적 어떤 교육을 배우기 위한 학당으로 전환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걸 물어보는 것은 이제 범법 자강 운동의 세부적인 내용들을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그 합격자 서브노트를 이제 들어갈게요. 자, 여기에서 볼 거는 강서신정인데 강서신정에서 이제 이걸 신축신정이라 또 하죠. 자, 그 신축신정의 목표는 교육, 경제, 재정, 간제 등에 대한 광범위한 분야에 거쳐서 서구식 개혁을 하는 거고 대체적인 내용은 예전에 자기들이 쫓아냈던康회의 개혁안과 유사해요. 어, 다만 이게 너무 급진적인 여기서 입헌군주제는 제외시켰다. 그러니까 정치 문제는 제외시켰어요. 자, 근데 이거는 나중에 너일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이 너일 전쟁에서 일본이 이겼잖아. 그러니까 일본 왜 이겼냐? 그러니까 이건 일본은 입헌군주제를 실시한 거고 러시아는 전제군주제를 실시했기 때문에 이겼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일본이나 서양처럼 발달된 의회나 헌법을 만들자. 이 논의가 이제 신사층이 뭐냐면 요구하게 돼요.
그 신사층의 요구에 떠밀려 가지고 그 당시 법과 그다음 의회를 개설하려고 했죠. 물론 법과 의회가 개설됐다고 해서 다 입헌군주제 이렇게라고 볼 수는 없죠. 프로이센 같은 나라는 뭐 입헌군주제라고 보기 좀 어렵다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 법과 의회를 만들려고 했던 이제 그 청나라 입장에선 그 모델이 됐던 게 프로이센이야. 프로이센. 그래서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개혁의 궁극적 목적은 그날 분권화 경향이 강화된 가운데 지방 권력이 많이 떨어져 나갔잖아요. 그래서 이 개혁을 통해 청조는 중앙 권력을 강화시키려고 했어요. 황제 권력을. 이게 이제 신축 신정의 주 목적이야. 예, 중앙. 물론 이때 황제는 누구예요? 강서제죠. 예. 그때 신이 권력이 약했죠. 거의 유폐된 상태였는데. 그렇지만 황제는 일단 이제 강서제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여기 황제는 중앙의 권력의 최고 수장, 상징적인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황제 본인이 행사할 수도 있는 거고 서태후 같은 실권자가 행사할 수 있는 거고 하여튼 황제권을 강화시키려고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내용을 보면 그 여러 가지 개혁들이 쭉 나오는데 뭐 민법, 상법을 편찬하고 정종 및 악변 등 악습 및 만한 구분을 첩회하고 이런 것도 있는데 행정교육, 그 다음에 병제, 재정개혁 등 여러 개혁도 있어요. 자, 행정개혁을 보면 간제개혁은 중앙에 11부를 두고 지방에 총독, 순문을 폐지하고요. 새로 동문을, 이제 동문하는 건 총독과 순문을 합쳐놓은 거야. 한 명만 둔 거야. 자, 동문을 임명하되 지방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군사 재정권을 중앙에 회수해서 중앙집권을 도모했다. 예. 그 다음에 간제 정비와 간제 관료행정을 정동했고요. 교육에도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과거제가 폐지됐죠. 과거제. 상당히 의미가 있죠. 그래서 거의 2000년 동안 유지했던 과거제도 폐지됐어. 2000년가 아니라 1500년 정도 되겠네요. 그럼 과거제 아니면 뭘로 뽑냐? 이제는 우리가 말하는 공무원 시험 뽑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새로운 학문을 통해서 시험 과목을 해서 이렇게 그 공무원 관료 체제 프랑스처럼 이렇게 뽑는 시스템을 바꾼 거죠. 예. 그래서 과거제를 폐지했고, 자, 신식학제에 따라 교육제를 정비했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그 다음에 새로운 지식인들이 대거 양성을 해요. 아이고 이게 왜 안 돼 또. 잠깐만요. 아유. 이것도 안 되네. 네. 자, 신식학제를 통해서 교육제도가 정비됐다는 거죠. 네. 해외 유학을 장려했고 여성 교육을 실시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신지식인들이 대거 양성했다. 병제적인 측면을 보면 전국적인 신식 군대를 조직을 했죠. 육군부를 이제 창설해서 모든 군대의 육군부에 기속시키면서 병력을 집중해서 중앙 집권을 도모했는데 육군부는 오늘날 말하는 육군본부 정도 보시면 돼요. 따지면 신식 군대는 요때 조직은 처음 한 건 아니고요. 이미 이제 신군이라고 하죠, 이들을. 그래서 신군은 언제 조직했어요? 범법 자강운동 때 조직했죠. 신건 육군 줄여서 신군이라고 하는데 이걸 전국적으로 확대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처음 조직한 거는 아니고 그래서 이제 병력수를 늘려서 전국적으로 확대했고 이 신군을 장악했던 인물이 원세계죠. 예. 그래서 이때 이제 북양 군번이 6개 사단을 창설해서 더 확대돼서 북양군을 이끄는 원세계 정치지를 강화시켰다. 북양군의 배경이 되었죠. 근데 어떤 책에서는 신군을 뭐냐면 처음으로 뭐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 그래서 그 앞에 범법자강운동에 신군 육군하고 신군하고 다른 걸로 생각하는데 그 아니에요. 아틀란티스 중국사에 있는 내용이 맞아요. 신군을 확대시킨 거야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학부를 창설하고요. 이런 것도 있고 재정개혁 외에는 상공업진흥과 화폐통일
해서 랑과 언을 포준화한 은본위 제도를 채택을 했고 재정부를 설치하죠. 그래서 차관과 그 강공석 경비 등 외국 차관을 얘기하죠. 일제 가난함으로써 재정 집권을 동반시켰는데 요거 외에도 여러 가지 있어요. 재정 경제 부분. 이건 재정 경제와 관련된 내용인데 요 내용을 잠깐 위에 잠깐 보면 심화 자료에서 요 경제 부분은 상본을 창설하고요. 실업진흥, 그 다음에 상해회사 설치 장려, 상법 제정 이런 것도 경제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예. 그 다음에 군사학단과 군사부문을 좀 추가하면 군관 등을 양성했다. 예,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일단 신군 창설과 관련된 내용들 읽어보죠. 자, 1560분부터 읽는 게 낫겠네요. 예. 신정의 가정에서 과거 제도가 폐지되면서 국내 신식 교육을 발전하고 일본 유학가는 학생 수가 크게 늘어났다. 이제 관리가 되려면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신식 교육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신식 교육이나 유학의 비용은 과거 시험 준비보다 훨씬 비싸므로 과거를 준비했던 사람들 상당수가 대신에 어디다가 신식 군대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요때 군대는 좀 엘리트적 성격이 좀 띄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561번 보면 전국적인 신식 군대를 조직해서 그러니까 신식 군대 신군을 확대 개편된 거죠. 군사를 증강했고 그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게 총력을 기울였다. 개혁의 궁극적인 목표가 분권화 경향성에서 약화되었던 청주의 중앙 권력을 강구하려는 것이었다. 그래서 군사 재정의 집권화가 중요했다. 이런 것들이고요. 왜냐 군사를 약성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모든 그 지방의 재정을 중앙에 끌어다가 쓰려고 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1562번을 보면요. 요거는 좀 나중에 얘기하겠네요. 야.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합격자 써본 노트 보면 한계를 보면 신정 추진의 책임이 지방 관리에게 맡겨지고 개혁에 필요한 재원도 지방에서 마련은 불처치한다는 거. 그래서 중앙에서 재정을 끌어다가 썼는데 이걸 좀 나눠줘야 되는데 문제는 중앙의 재정을 지방 재정 끌어다 쓰면서 나눠주지 않고 지방에서 알아서 쓰라고 이제 하니까 그럼 당연히 지방간이 뭐 땅을 파서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세금을 걷게 돼.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뭐냐면 농민들에게 증세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농민폭등의 계기가 되는 거야. 예. 그래서 항상 그 중국의 문제점이 뭐냐면 지방 재정을 중앙 재정을 끌어 쓰는 게 문제야.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서는 돈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또 백성들이 잡세를 부과하고 또 농민 반란이나 반란들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같이 해주시고요. 자, 결과를 보면 그 청주 멸망과 신해혁명이나 역사 전개에 큰 계기가 되었고요. 아까 이제 그 북양군부 창건돼 갖고 원세계를 중심으로 북양군이 이제 만들어졌죠. 군부의 어떤 배경이 되고 결국엔 이은 군대에 의해서 청주가 나중에 멸망을 하죠. 그 다음에 신정의 결과 그 청주의 멸망을 가속하는 혁명적 분위기가 상승해 올라왔다. 그래서 신학제에 인해서 지식인 신식군대의 지휘관들 새로운 지식인들이 성장의 계기를 마련했고 이들이 신해혁명, 신문화운동, 오사운동을 이끌어가는 주역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 근대적 개혁을 담당한 민간 사단. 민간 사단은 아마 이게 모임일 거예요. 조직. 그래서 이제 그리고 법인 단체를 이제 보통 사단이라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모임 조직은 그 민간에서 만든 조직은 신정기에 개설된 교육계 상해 농해 등을 거치면 신사층은 그러니까 교육계 상해 농해들이 이게 민간 조직 민간 상해죠 당단이죠. 뒤로 갈수록 국가 권력의 통제에 벗어나 국가 대립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원래 신사층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 때는 협력 관계였어요. 입헌운동을 좀 할 때는 왜냐면 입헌운동을 할 때는 처음에 들어주는 척 했거든. 뒤에 좀 얘기하겠지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이게 믿으면 또 하다가 계속 이제 뭐 들어준 척 하다가 잘 안 되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입헌운동이 추진이 안 됐죠. 왜냐하면 신사층이 요구한 것은 지방분권적인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입헌운동이었죠. 근데 그 청조에서 진행을 하는 거는 지방분권 상관없이 황제 권력을 강화시키거나 중앙집권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이었단 말이야.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충돌이 일어나고 결국에는 이권 해소 운동 과정에서 이제 기권해놨더니 철도 국유화 정책들을 발표했잖아. 결국에는 이제 이것이 갈등이 폭발돼가지고 신해혁명이 일으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애들이 또 이제 청조를 벌이고 이제 혁명 군축에 이제 붙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신정에 필요한 재정 부담을 견디지 못해서 민중의 폭동도 혁명적 정세를 조성했다. 그래서 이렇게 있고 재정 운동에서 민중의 폭동이 일으켰는데 거기 또 신사들이 그 이끌게 되거든요. 요거는 나중에 좀 설명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신정이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초반기 때 얘기를 하는 거고 후반기 때 중후반부터 이제 입헌운동과 같이 진행을 해요. 원래는 입헌운동 빼려고 했던 건데 자, 그러면 이제 서버노트 이렇게 이제 하기 전에 잠깐 요거 서포트지 인증번호 좀 알려드릴게요. 11번이요. 예, 11번. 자, 적으셨죠? 그래서 요번에는 이제 서포트 인증번호가 전강의 33강이니까 아마 그 전 강의 때는 제가 못했기 때문에 요거 세 번을 좀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예. 자, 입헌운동은 배경을 보면요. 강서신정이라는 어떤 수구적 분위기를 타개하면서 입헌운동을 촉발신 계기를 마련했고 제일 결정적인 게 너일전쟁이에요. 너일전쟁에서 그냥 일본이 승리하자 이들 전제군주제에 대한 입헌군의 우월성을 받아줬어. 그래서 관리 신사층이 우리도 입헌군제를 만들자. 메이지 유시처럼 일본처럼 이렇게 만들자.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입헌파들이 이제 지향하는 점은 지방 분권적인 어떤 지향성이죠. 신사 참여, 정치 참여. 자, 근데 이게 이제 그 뭐냐 청조의 입헌 추진 방법하고는 좀 다른 거야. 청조 입장은 황제권과 중앙의 권력 강화시키는 거고 프로이센의 개혁을 목표로 하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욕을 하니까 처음에 안 들어줬던 이제 청조도 시대적 추세를 알고 입헌을 추진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입헌을 크게 두 개 방향에서 이제 하게 되는데 하나는 의회를 개선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헌법을 만드는 거죠. 헌법. 그래서 헌법을 이제 보는 걸 보면 그 헌법을 만들려면 이제 어떤 건지 알아야 될 거냐. 그래서 각국을 이제 헌정을 고치하기 위해서 5명의 헌정 고찰가는 일본이나 유럽 등지에 파견을 해. 이것도 일본도 마찬가지. 일본도 메이지 헌법을 만들 때 그 당시 이제 다른 나라 헌법이 어떤 건가 보기 위해서 이토를 단장을 해갖고 유럽의 각국에 돌아다니면서 이제 받은 거죠. 그래서 1906년 7월에 기국관 대신들 건의에 따라 입헌을 준비하겠다고 선포를 하고 청조는 입헌을 추진하면서 혁명세를 길을 꺾고 아울러 중앙집권적 황제 권력을 강화시키려고 했죠. 이때 황제라는 의미는 서강제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황제 권력에 기생하고 있는 어떤 정치 세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1907년 8월에 흥정헌법 대강을 반포해요. 이게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데 요거는 그 헌법은 아니고요. 정신헌법은 아니고 앞으로 이런 방향에서 헌법을 하겠다는 예비헌법적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뭘 모델로 하고 있냐면 프로이센 모델이죠. 프로이센 흥정헌법을 모델로 하고 있어요. 이건 약간 뭐하고 비슷하죠? 메이지헌법.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대한국제 같은 거. 이거 흥정헌법 대강이나 메이지헌법, 뭐 대한국제는 다 이제 뭐냐면 포위된 그런 모델로 한 거야. 이게 중앙집권 황제 강화를 한데 딱 맞거든. 예, 예. 그래서 대부분 내용들이 황제권 강화 내용이에요. 그래서 황제 대권 권리와 시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구성되어 있었던 바 황제 권력 신성 불가침을 구정하고 전제 군주의 권한을 명시한 거나 다름없었다. 그리고 헌법 대강 뒤 공포 뒤에 1908년부터 9년간의 준비 기간을 갖고 그 다음에 뭐 지방자치 각종 법의 제정, 재판소 등을 이제
이 9년 후에 준비 기간 동안 하겠다 하는데 신사계층들은 이 예비 입헌 기간이 너무 긴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요구해서 9년에서 6년으로 단축했죠. 예, 13년 후.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그는 예비 입헌 기간 동안 뭐냐면 예비적인 지방위의 자의국하고 그 다음에 예비적인 중앙위원 자정원이 소집이 돼요. 예. 그래서 이 자의국과 자정원은 엄밀히 말하면 입헌 기간은 아니고 입헌 기간을 만든 국회를 만들기 그 전 단계 예비 기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로 이제 항시 자문 기간 정도 지방 관료의 자문 기간. 그렇지만 이게 나중에 정치 역할이 상당히 컸던 게 뭐냐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뭐냐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신사층 지방 신사층이 결집을 시켜. 그래서 이 지방 신사층이 결집이 되고 이걸 입헌파 신사들이라고 하거든요. 네. 신사에서 모두 다 입헌을 창성한 사람은 아닌 건 아니지만 하도 수가 많다 보니까 거기에 다양한 정치 색깔이 있겠죠. 그 중에 이제 그 신사층 중에 입헌을 추구했던 신사층을 결집을 하게 돼요. 예. 근데 이들은 지방자치, 지방분권을 주장을 했던 거죠. 근데 저쪽 그 중앙에선 중앙집권, 황제 강화 이런 것들 입헌을 추진하려고 했고 결국 부닥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처음엔 약간 협력 관계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틀어지게 돼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 파악을 해두시고요. 강서신조 다 얘기하려고 했는데 시간상 좀 얘기는 못하겠고 요것만 하고 끝낼게요. 그 동양사 심화자료 잠깐 보면 뭐가 있냐면 이게 사료가 있는데 네. 제가 이걸 사료를 적어놨는데 이게 뺀 거 같네. 없네. 그건 이제 어디에 있냐면 그 흥정헌법 대강의 내용이 있어요. 그걸 이제 좀 파악하려고 이걸 얘기하려고 했는데 여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그건 사료를 보는 아시아사가 있어요. 그 내용을 꼭 보세요. 그 뭐와 비교해서 보시냐면 메이지 유신과 그 다음에 그 당시 우리나라의 그 뭐죠? 예. 그 대한민국 국제와 비교를 해보시면 공통점이 딱 나와. 후어위생의 헌법에 영향을 받았다. 예. 이게 동아시아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비교하는 문제도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흥정헌법 대강 자체도 예전에 09년 기출문에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또 자세히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준비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제가 좀 더 하고 싶은데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약속이 있어갖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